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중국 근현대사 3부작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고통과 광기의 시대,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76년 모택동 사망 때까지입니다. 2부는 미친 듯 돈 번 시대, 등소평의 집권부터 2013년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를 다룹니다. 3부는 중국몽의 시대,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1부입니다. 고통과 광기의 시대편입니다. 장개석과 모택동 시대를 말하는 거죠. 중국은 원래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1820년까지 중국은 세계 GDP의 35%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당시로서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1820년부터 중국의 비중은 갑자기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서유럽과 미국은 급상승하고 중국은 거의 수직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20년부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중국의 문제라기보다 서유럽이 급격히 부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업혁명,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사건들이 서유럽에서 계속 생겨났던 것이죠. 특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중국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은 문을 닫아 걸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부강해진 그 나라들은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선두주자였던 영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켰고요. 승전의 대가로 홍콩을 뺏어냈습니다. 광저우, 닝보, 상하이 등 이런 도시들은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계속 유린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출발은 늦었는데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나섰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1937년에는 본토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중국의 장개석 군대 철저히 유린을 당했죠. 서양과 일본이 부강해지는 사이에 중국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청왕조, 그야말로 지지부진 우왕좌왕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각성한 중국의 지식인,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란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손중산, 손문이었습니다. 1911년 신해년에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서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 중화민국을 선언을 합니다. 이 중화민국은 공화국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최초로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즉 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중화민국의 수도는 남경, 난징이었습니다. 그 세력권은 주로 남부에 걸쳐 있었죠. 북부는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부의 군벌들을 토벌을 하고 중화민국으로 통일을 이룬 주역, 그 사람이 바로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은 기독교도였으며 중화민국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명분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것이죠. 이것이 당시 서구 열강의 침탈을 받고 있던 나라들, 중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이루자. 그리고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자. 이런 꿈을 꾸게 됐던 거죠. 중국도 그랬습니다. 모택동은 토착 공산주의자였고요. 주울레, 등소평 같은 사람은 파리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설립이 되죠. 1921년입니다. 그런데 손문이 창당한 그 국민당,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당입니다. 그 국민당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산당원들도 국민당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손문이 사망을 한 후에 국민당을 장악한 사람은 장개석이었습니다. 장개석은 공산당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공산당은 소련식 소비에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은 1931년에 장시성에다가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장개석에게는 두 가지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공산당이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장개석은 일본과의 싸움보다 공산당 토벌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36년 시한사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집니다. 장개석이 시한 시찰에 나섰다가 감금을 당하게 된 건데 부하한테 공산당 군을 토벌하라고 부사령관이었던 장쇠량, 우리식으로 읽으면 장학량입니다만 이 사람을 시안으로 보내놓고 격려차 시안을 갔는데 이 장쇠량이 오히려 장개석을 감금해버린 겁니다. 공산당을 토벌하지 말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치자,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결국 장개석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군과, 즉 국민당 장개석 군대죠, 공산당의 홍군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힘을 합치게 됐고 그들이 일본군과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일본에 대해서 승전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군이 승리한 것이라기보다 미군이 승리한 거죠. 일본군이 미군한테 패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도 물러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화민국은 전순국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과 함께 전후 국제 질서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장개석의 국민당이 날로 세력이 커가는 공산당을 통제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나라를 통째로 내주게 됐죠. 약체였던 중국 공산당의 홍군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 데는요, 이 국공합작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공산당은 무기도 현찮았고 뭐 정보도 제대로 없고 그랬는데 이 정부군하고 합작을 하면서 정부군이 돈도 대주고 장비도 대주고 다 기밀도 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해가지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장개석의 중화민국, 즉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것이 Chinese Taipei, 즉 타이완입니다. 중공은 탄생하자마자 전쟁에 나섭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치겠다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전투로 단련돼 있던 조선의용군, 중공군입니다. 근데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인들로 구성된, 통째로 김일성에게 내줍니다. 김일성은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인민군에 바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들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100만 명을 추가로 더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세영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이 위대한 중국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공산당은 본격적인 소비에트화에 착수를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주들로부터 땅을 뺏어서 그것을 농민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을 다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으로 재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민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재산을 모두 징발했고 심지어 식사도 집에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 식사만 하는 거죠. 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다못해 숟가락까지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철강 생산량을 급격히 늘립니다. 그래서 7년 안에 영국을 따라간다. 15년 안에 미국을 넘어선다. 우리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야말로 정신승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동네마다 사람들을, 농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진흙으로 용광로를 쌓아 올린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런 모양이에요. 예. 흙 용광로인 거죠. 거기다가 철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철이 없잖아요, 철광석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농민들이 쓰고 있던 농기계, 집에서 쓰고 있던 솥단지, 냄비, 수저, 뭐 오만 것들은 다 갖다가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쇳덩어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던 모든 쇠붙이들을 다 거기 갖다 녹였어요. 정말 미친 짓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느라고 농민들은 시간도 없고 도구도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모택동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다. 그러니까 참새를 박멸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모택동 말 한마디에 전 인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참새잡이에 나서게 됩니다. 참새 씨가 말랐어요. 수억 명이 참새를 잡으니까 정말 씨가 마르게 되고 참새가 없어지니까 천적이 없어진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농사가 잘 안 되는 판에 메뚜기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농업 생산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홍콩 대학교에 디퀘터라고 하는 분이 독일 분인 것 같아요. 이 디퀘터 교수가 공산당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밝혀낸 사실을 쓴 책이 마오의 대극 기근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3부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읽는 그 당시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징그럽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때문에 6천만 명이 아사했다는 뭐 그런 추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추정에 의하면 2천만 명, 어떤 추정에 의하면 6천만 명 그러는데요. 이거 다 뭐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공산당은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인민공사, 대약진운동, 모택동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죠. 이렇게 되자 실용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류석이라든가 등소평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유재산을 다시 인정하자. 이렇게 돼서 서서히 조금씩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조금씩 생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택동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하지만 모택동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열혈 지지자들 또 어린 아이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을 홍위병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위병을 거리로 내몰았죠. 그 홍위병들 아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택동의 반대자들, 실용주의자들을 주잡파라고 해가지고 쥐잡듯이 잡아냅니다.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들의 배를 갈라 죽이고 수백만 명이 그 와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은 광기와 공포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던 시기인 겁니다. 물론 중국의 인민들은 낙원이 올 줄 알고 공산당과 함께 국민당을 대항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리영희 교수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 그 사람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상 이런 책에서 이런 과정을 중국의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는 과정,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찬양을 하죠. 그 책들을 읽고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책들을 읽고 노무현, 문재인, 조국, 임종성 이런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죠. 중국 인민들은 지옥에 빠져서 공포에 떨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루하루 목숨 부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모택동은 유일신처럼 모셔졌습니다. 그런 세상이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은 그렇게 중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죠. 중국의 인민들은 그제서야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의 경제TV 중국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